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함께 공부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비도 오고 저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그래서 뭔가 더 시험 보러 가기 싫고 더 뭔가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한창 여러분들의 결과에 궁금해 하실 법하고 그리고 이 시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험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고요, 공부하신 분들한테 조금 불리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평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고요. 그 다음에 어휘어법과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반면에 몇몇 킬러 문제들은 진짜 낯설고 생소한 부분들이 또 출제되기도 했어서 틀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점에서 뭔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손해를 조금 보는 구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선택은 여지가 없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꼼꼼히 준비하고 더 전략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 충분하게 잘 복귀하셔야 여러분들의 각각의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준비 가능할 테니까요. 오늘 시험 다시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은 날은 사실상 에어컨 소음이 더 많이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밖에서 이제 빗소리도 들리는 데다가 또 굉장히 울리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실 때는 듣기평가하는 시간 동안은 에어컨 꺼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듣기평가가 한 글자, 한 단어 제대로 못 들으면 그냥 그 문제 전체를 손해봐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우리도 나름의 최선의 집중을 다해야겠습니다만 외부적인 방해 요인들 최소화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에어컨 줄였다가 에어컨 껐다가 듣기평가 끝나면 다시 켜달라고 미리 요청하셔도 좋으니까요. 요거 다음 시험 보시는 분들도 역시 에어컨 트는 시기에 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또 앞에 시계 같은 거 두잖아요. 그런데 그 시계가 형광등 때문에 잘 비춰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조금 번거롭고 유별하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계 각도 같은 거 잘 조절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최적의 환경을 내 선에서는 가능한 한 만들어 두고 이 시험에 임하시는 것, 뭐 어떤 시험이건 간에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뭐 원래 그대로 15문항이 출제되었고 지난 61회 문제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난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이 다르거나 아니면 듣기의 지문 자체의 길이가 크게 변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답이 되는 선택지와 정답이 되는 선택지와 오답이 되는 선택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잘 돼서요. 여러분들께서 듣기 문제 풀면서 헷갈릴 만한 지점이 글쎄요 거의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정보량이 많았던 문항은 노래 나왔던 문항이고요. 뭔가 노래 나오면 이상하게 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노래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속으로도 그래서 뭔가 주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익숙한 어디서 들은 적 있는 노래가 나와서 뭔가 더 방해를 받으셨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의 그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한 다양한 이론적인 지식들 그리고 호리병 주법에 관한 내용들 유심히 잘 들으시고 정답 고르셨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의 유형, 이 두 문항 정도가 두 개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듣기 말하기가 같이 들어있는 문항이니까요. 이 네 문항 정도가 여러분들께서 약간 갸우뚱 한번 하셨겠지만 정답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항이고요. 두 번째는 어휘 파트입니다. 어휘 파트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어휘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수준과 정도를 확인하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어에서 적절한 표현을, 맥락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들 있었고요. 순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뭔가 두 개 중에 하나 정답 고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세 개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이런 난감한 문제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순우리말을 완벽하게 정복해서 아주
아주 수월하게 느껴질 만큼의 공부가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렵더라. 이번에도 역시 쉽지 않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밟다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렇죠. 내라고 하는 이 접두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었다면 그나마 조금 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 걸음, 가름, 섬, 놈, 아름 뭐 이런 식의 어휘들도 사실상 교재에서 좀 다루었던 어휘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 정도 수준은 좀 봐둬야 되는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이 크게 좀 느끼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또한 한자어 같은 경우 한자와 병기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에서 한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좀 받으시려면 한자 공부를 새롭게 하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휘 공부하실 때 옆에 있는 한자를 그래도 한 번씩은 뭔가 둘 중에 한 글자라도 아는 글자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의미와 관련된 부수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씩 더 1초씩 시간 들여서 내가 짐작해낼 수 있는 어떤 어휘의 뉘앙스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 초연한 것과 처연한 것의 의미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성어도 약간 낯선 표현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색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하루가 여삼주,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다와 관련된 관용적인 표현들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순화어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요. 뭐 팝업창, 마블링, 팩트체크, 컨트롤타워, 카메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순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수화물, 가탁, 사술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어휘들 어떻게 더 쉽게 표현하면 좋겠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어휘 문제 어려운 건 엄청 어려웠고 쉬운 건 엄청 쉬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조금 하신 분들,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61회보다 요 어휘 파트에서 성적을 얻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휘는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하실까 봐 걱정인데요. 뭐 각각의 회차마다 각 파트별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공부한 양에 비례해서 공부에 들인 시간에 비례해서 상대적인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과 관련해서는요. 준말을 준대로 적은 표기만 인정하는 뭐 이런 표현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희를 물어보는 문제 지긋지긋하죠. 이제 이런 표현의 문제들 역시 나왔었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 그렇죠. 제 비용, 그 다음에 제 일성 이런 거 띄어쓸 수 있는가? 제 눈에 안경할 때 제 눈은 붙여 쓴다라는 것 알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있었습니다. 표준어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표준어인지 방언인지를 구분하라는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뭐 이거는 사실상 푼다고 볼 수 없을 만한 문제들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문법책에서 다루는 이런 게 표준어야 아니야 이런 걸 물어보는 수준에서 훨씬 더 벗어나니까요. 뭐 어휘 자체가 생경해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의 미련은 여러분들이 크게 가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줄임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는가, 말줄임표가 어떤 지점에서 사용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 물어보는 문제 있었고요. 어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만한 지점들이 어떤 지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매번 출제되는 이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교체와 첨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 나타나고 있는 어휘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교체와 첨가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당연하게도 교체에는 여러 가지 문법적 규칙 예를 들어서 동화라든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된소리 되기 같은 이런 다양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야 하고요. 첨가와 관련해서도 역시 사이소리와 사이시옷과 관련한 지점들의 공부가 전제되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의문의 변동은 이제는 그냥 매번 나오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레벨의 다른 문법적인 내용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콘플레이크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자 표기법, 떡볶이, 김말이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잘 로마자로 쓸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로마자 표기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로마자 표기법이 거의 로마자 표기법 그 맞춤법 조항에 들어있는 예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전혀 다른 그 문법책 바깥에서
실제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원칙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로 완전히 그 난이도가 확 올라갔고요. 이렇게 한번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그 폭 자체를 넓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로마자 표기법 조금 더 성의껏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조항과 관련된 공부 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또한 늘 출제되는 번역투 문장이라든가 의미가 중복되는 동해,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중복되는 지점을 잘 잡아낼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되었었고요. 접두사 돼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하다라는 뜻도 있고 도로 그 자리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렇게 접두사 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읽고 사실상 암기할 수는 없고요. 읽고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 역시 출제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홑과 홀 같은 경우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상의 확인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실제로 이것이 아는 문장이다 정도를 아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또는 무엇으로 안긴 문장이다, 뭐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다, 뭐 이런 정도로도 역시 풀 수 없는, 굉장히 그 문장 자체를 완벽하게 분석해야만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문장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쌓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문장의 구조가 혼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고 겹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고요. 이 겹문장에서는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아는 문장과 그 안긴 문장의 구조와 안긴 문장의 종류, 그리고 그 안긴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지까지 체크하는 수준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전 문법과 관련해서는 이어적기와 팔종성법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예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론 이어적기와 팔종성법의 개념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개념이었습니다만 거의 고전 문법의 ABC 수준인 것이었죠. 그러나 선택지 구성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요 이어적기와 팔종성법 들어본 적 있고 공부한 적 있으신 분들도 오답을 발생시키셨을 가능성 꽤나 높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의 그 글쓰기 순서에 맞춰서 그 개요 작성 뭐 이런 것 전부 다 같이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구심력, 원심력, 그리고 양파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우리 듣기 평가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상 이 내용은 출제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내용과 맥락에 대한 이해에서, 즉 개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런 개요가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이런 내용 들어가는 게 적절해, 이런 내용 들어가는 거 적절하지 않아, 이런 걸 판단해야 될 때 그 적절성 여부는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최종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집어넣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전한 텍스트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일단 개요를 구성하는 시점부터도 이미 계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집중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 암기력으로 푸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유연하게 듣기부터 창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내용적인 연계성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전략적인 풀이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창안과 듣기의 그 교집합, 내용적인 교집합이 가장 컸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창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꽤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앞에부터 뭔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읽어냈거나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도미노처럼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연계 내용의 무시무시함을 좀 크게 느끼시고 좀 더 집중력 있는 독해 연습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파트로 넘어와서 한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와 김훈의 칼의 노래, 시와 소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근래 들어 드물게 굉장히 짧게 나왔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너무나 간단하고 민망할 정도로 쉬워서 여러분들이 시, 소설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관련해서도, 순수 비문학과 관련해서도 번역의 종류와 특징이라든가 문화의 속성 이런 것들, 아니면 추상미술과 관련된 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연습한 수준에 비하면 그리 난도가 높은
제시문은 아니었습니다. 분량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음악에서의 주파수 같은 경우 숫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알러지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다 읽어내셨을 법한 제시문이다. 뭐 그렇게 읽기가 막 즐겁고 유쾌하진 않아도 기존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시문의 난이도 낮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문항들도 뭐 그렇게 우리를 막 괴롭히거나 약올리는 문항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어 문화와 관련해서 용비어천가와 관련된 문제 출제되었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 목록에 용비어천가 넣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워낙 긴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관련된 이론 지식들, 관련된 배경 지식들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전반적인 내용 확인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염상섭의 만세전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일단 20, 4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는 우리가 사실 국어문화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품과 작가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조금 본격적으로 하신 분은 그냥 무난했던 질문이었다 정도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황순원의 그렇죠. 웅너미 마을의 개 1이다와 같은 작품, 이 작가와 작품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고 약간 독특하게도 그렇죠. 신소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문학사적 배경 지식 그리고 관련된 문제풀이 충분하게 진행하셨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 국어 문화와 관련해서는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작가들,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작가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사실 지난 회차에서는 출제되곤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 62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아예 이게 국어 문제가 아니라 상식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어 문화에서 조금 더 변별력을 거두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어를 암기의 영역으로 좀 끌어들여서 어떤 내용들, 뭐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니면 문학사적 흐름 아니면 주요 작가들, 작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가 있기는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국어 문화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 푸는데 완벽한 집중력 발휘하셨어야겠고요. 62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회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되게 환호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이제 자신감이 커지시고 어떤 분들은 막 쓸데없이 절망하시고 이래서 각자 그 파트의 강약점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는 것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이거 사실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뒤에 나와 있는 비문학 제시문 충분하게 읽어내고 그 부분에서 완벽한 변별력 이루셨으면 좋겠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앞부분에 나와 있던 어휘 그리고 다양한 어법과 관련해서 어휘는 뭐 어쩔 수 없죠. 하는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의껏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어법은 조금 더 야무지게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건 저희 해커스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건 간에 조금 더 야무지게 반복적으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예외적인 것들까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휘 어법을 잘 준비하셨을 때 그리고 창안 영역은 익숙해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거든요. 창안 영역이 좀 귀찮아서 집중력이 흐려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창안 영역 잘 넘기시고 그 다음에 요 비문학 파트 그리고 문학 제시문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충분하게 변별 지점 만들어내시는 것이 핵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빨리 풀어 제끼는 연습을 하는 것 결코 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 하시고 싶으시죠? 듣기 파트 풀 때 뒤에 거 살짝 봐가면서 풀까요? 아니면 듣기만 풀까요? 이런 질문 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듣기 문제는
안 틀려야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100점이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잖아요.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거 막 풀어가면서 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시간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의 막 엄청난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 파트의 완성도를 높이실 것을 권하고 싶고, 지금 약간의 텀이 생겼을 때, 듣기와 듣기 사이에 약간의 텀이 생겼을 때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읽으셔야 될 텐데, 이 선택지를 읽는 요령이 좀 필요하죠. 각각의 1, 2, 3, 4, 5번 선택지는 하나씩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긴 하나씩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즉 1, 2, 3, 4, 5번이 결국 1번도 한 표, 2번도 한 표, 3번도 한 표이기는 합니다만, 선택지의 문장들을 읽어보시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즉 정보량이 사실 거의 없는 선택지가 있고요. 굉장히 정보량이 좀 많이 들어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뭐 요 단계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순서와 절차가 나와 있다거나 선후 관계가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점이 제시되고 있다거나 하는 선택지들이 사실상 정답으로서의 무게감을 갖는 선택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들었을 때 훨씬 더 잘 들리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듣기 파트 문제 푸실 때는 듣기 파트에 집중하시고 듣기 파트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춰내는 전략을 꼭 구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62회 시험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험 다음 판도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 사이즈의, 요 정도 난이도의, 요 정도 분량의 것을 묻는구나 라는 거 충분하게 이번 기회 통해서 감 잡으셔야 되겠고, 다음 시험 준비 저희 함께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전략적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